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2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이육사의 시 절정에 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육사의 절정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는 매우 형식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 길지도 않은 시이죠. 특히 마지막 연에 있는 강철로 된 무지개는 표현 자체가 강렬한 역설이며 또 모순적인 형용이기 때문에 다의적이고 다양하고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육사의 절정에 관해서 논문을 써서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제가 내놓았습니다. 이 새로운 해석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신다면 제 강의를 도중에서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1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만주, 중국의 동북지역, 아니면 지금은 러시아 영토입니다만 바이칼 호서 근처에까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육사는 이 절정을 문장지에 1940년에 발표했습니다만 이 북방 체험은 8년 전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만주로 갑니다. 일본 공안당국, 일본 경찰도 이때 이육사의 행적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행적이 묘연하여 수배 중에 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육사는 의열단이라고 하는 점조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일본 공안당국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북방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그 시인의 전기적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육사가 남쪽 출신인데, 경상도 안동 출신인데 남쪽 지방 출신으로서 북방으로 휩쓸려 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에 의해서 망명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채찍이라고 했으니 아마 시에서는 말을 타고 북방으로 갔다. 실제 말을 타고 갔느냐 안 갔느냐는 그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적인 상상력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북방으로 말을 타고 갔다. 온 지점에서 기준을 삼으니까 휩쓸려 왔다, 휩쓸려 오다,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음. 제2연으로 넘어갑니다. 하늘도 말을 타고 가는데 하늘도 따라오다가 그만 지쳐서 끝난 고원에 도달했다. 개마고원 같은 고원,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넘어서야 돼요. 만주는 벌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를 넘어 몽골 지역이나 바이칼 지역까지 이렇게 강구로 문학적 상상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리빨 칼라진 그 위에서다. 아까 1년에서는 북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안에 그 장소성을 나타내죠. 이연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점층적으로 심화된 단계인 서리빨 칼날진 곳. 서리빨 칼날진 곳이니까 좀 더 강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칼날지다. 자, 이 문법적인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칼날은 어근이고 지다는 전미사입니다. 지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인데요. 성질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전미사다. 사람의 성질이 건방지다. 뭐 건방지다 하면 이건 성질입니다. 물건이 값지다 하면 가치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칼날지다는 성질도 되고 상황도 됩니다. 성질이 칼날지면 성질이 못한 거죠. 상황이 칼날지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첨예하다, 여유가 없다, 쪼들린다, 위협을 받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칼날지다. 칼날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세 번째 연으로 갈까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기에 디딜 곳조차 없다. 한 발 제겨 디딜 곳. 그러니까 이런 장수성이 이렇게 좀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뭡니까? 입지가 좁아지고 가혹해지고 강렬하고 신선합니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북방이었다가 1연에서는 2연에서는 서리빨 칼라진 곳이었다가 3연에 이르면 한 발 제겨 디딜 곳이 됩니다. 이 한 발 제겨 디디지 못하는 곳, 한 발 제겨 디디지 못하는 곳, 이것을 우리는 극지라고 하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을 극지라고 합니다. 제겨 디디다는 이희성, 과거의 국어학자인 이희성 선생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발끝이나 발 뒤꿈치로 땅을 디디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이렇게 장수성이 점층적인 심화 단계를 밟으면서 북방, 고원, 극지로 변하고 있는데 세 번째 극지는 한계 상황의 극지를 말합니다. 이성복 시인이 수년 전에 육사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문 극지의 시라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시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극지의 산물이거나 극지 그 자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은 절정을 선 이육사 시인에 대한 오마주, 존경의 뜻을 표한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에서는 어떻습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가 나오는 사연이요. 사연은 이제 장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질적인 것은 제 사연이 되겠습니다. AAAB형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다들 기성전결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성전결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자면 1년, 2년, 3년은 똑같은 시상이 반복되고 있다. A1, A2, A3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 공간 개념입니다. 264는 유교적 교양, 한시 교양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한시도 많이 썼어요. 이태계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 한시란 게 모든 그 형식과 구조가 기성전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성전결로 보는데 기성전결 아니에요. 기성전결은 AABA형입니다. 세 번째 기성전, 전자가 바로 전환한다. 그 이질적으로 전환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시는 마지막 연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AABA형이 아니고 AAAB형이니까 기성전결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연, 이질적인 것이 주제연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연 봅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연입니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현실 도피는 아니다. 뭐 장면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눈을 감으면서 떠올리는 것이 바로 강철로 된 무지개입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강철로 된 무지개 이것은 우리 신문학사에서 최고의 식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경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에피그램. 경자가 놀랄 경자인데 뭐 뜻은
놀라게 할 경, 놀래킬 경, 남을 놀래킨다. 남이라는 것은 독자를 말하죠. 독자를 놀라게 하는. 왜? 표현이 너무나 빼어나서 놀라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경구, 원래 뜻은 경인구입니다. 남인자, 사람인자, 타인을 놀래키는 명구절, 이것을 우리는 경구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시 중에서 이만큼 빼어난 표현의 경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찬란한 슬픔을 봄, 소리 없는 아우성, 강철로 된 무지개. 대체로 역설과 모순 형용의 표현이 경구로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왜? 시적인 상상력을 좀 더 자극시키고 상식의 허를 찌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시인인 오세영에게도 이 표현은 패러디를 제공합니다. 오세영 시인은 음악이라고 하는 시에서 겨울은 청각으로 떠오르는 무지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육사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를 패러디해서 수용한 것이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의미가 강렬한 만큼 더 다양하고 다의적인 비평적 해석을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비평적 해석을 한 사람으로는요, 시인이요 영문학자인 김종길 선생, 강철로 된 무지개를 항울경의 개념으로 보았다. 자, 몰입, 모라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강철과 같이 차가운 비전과 날카로운 계리가 내포된 항울로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아일랜드 독립투사들이 영국 식민주의에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1910년대요. 자, 그 당시에 아일랜드 민족 시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예이츠죠. 예이츠는 이 정치적인 무관심을 표명하는 서정 시인인데, 이때는 관심을 갖고 시를 표현하는데 그 시 내용 중에 하나 아주 경고가 있어요. Terrible beauty, 무시무시한 아름다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트래직 조이, 비극적 쾌락, 이런 말을 갖다가 이런 역설법을 구사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강철된 무지개를 김종길 선생은 비극적 항우를 내포한 객관적 이미지로 보았던 겁니다. 비극적 항우의 개념, 이것이 사실은 주류적 표현으로 수십 년간 이렇게 이어져 오고 개성되어 왔습니다. 비평적으로 말이죠. 김종길 선생이 강철로 된 무지개를 비극적 항우의 개념으로 해석한 것은 20세기의 주류적 해석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에 당시 서울대 국문과 교수였던 권영민 선생은 논문이라기보다는 비평적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육사의 절정과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라고 하는 글에서 또 새로운 학설을 내놓습니다. 놀라운 이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철로 된 무지개는 강철도 무지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강철은 한자어가 아니라 토박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방에 따라서는 꽝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한자어로는 독할독자, 독용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용이 되어서 성천해야 하는데 용이 되지 못한 큰 뱀, 대사, 큰 뱀을 강철이라고 하고, 무지개는 무지개의 오식이라는 겁니다. 무지개가 뭐냐? 역시 우리 토박이 말인데요. 유사한 이미지로는 이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큰 뱀이란 뜻입니다. 큰 뱀. 큰 뱀이라도 다 그 용이 되려고 설치는 게 아니라, 큰 뱀 중에서 용 되려고 설치되지만 결국 용 되지 못한 큰 뱀을 강철이고, 그 큰 범주, 큰 뱀이라고 하는 큰 범주가 무지개라는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은, 강철로 된 무지개, 큰 뱀 중에서도 용이 되려고 용을 쓰다가 용이 되지 못한 큰 뱀, 이것이 강철로 된 무지개다 하는 이설을 주장을 합니다. 누가? 권영민 선생이. 자기가 충청도 사람인데 어릴 때 충청도 말로 무지개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구한말 때 게일이라고 하는 서양인이 우리말 사전을 처음 편찬할 때 무지개라는 단어를 등재해서
해놓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승 선생의 국어사전에는 무지개를 가리켜 또 무직이라고 하는 경상도 방언이 있다고 하는 말도 안에 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무지개를 단순히 무직이라는 경상도 방언이 있다는 거니까 권영민 선생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용이 되지 못하지만 용이 되려고 용을 선 큰뱀이 강철이요, 일반적으로 큰뱀을 통칭하는 것을 무지개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이지만 선뜻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육사시에 무지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무지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란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에 있으면 무지개가 무지개여야 하느냐, 이것을 흔쾌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가설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창원대 교수, 역사학자입니다. 국문학자가 아니고 도진순 교수가 강철로된 무지개 다시 읽는 이육사라고 하는 책을 창비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 곽광을 받았습니다. 도진순, 역사학자 도진순의 이 학설도 상당히 획기적인 학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영민의 학설은 아니다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철로 된 무지개 할 때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색 무지개, 적덕 황천자나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오색 무지개, 칠색 무지개가 아니라 흰색 무지개라는 겁니다. 흰색 무지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자어로는 백홍이라고 해요. 흰백자, 무지개 홍자. 백홍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꽤 오래됩니다. 사마천의 사계에 나옵니다. 진시황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자객으로 유명한 형가, 결국 실패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얘기거리, 많은 문학작품, 많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자객 형가의 이야기가 바로 나타나는데, 진시황 버금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암살에 성공을 못하고 암살의 실패자에 있지만 형가는 진시황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가 진시황 암살, 진시황은요 절대 척근 사람들도 멀리 있지 자기한테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왜? 암살하고 싶어서 멀리 멀찍이 떨어져서 말을 하고,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또 남들 앞에. 그래서 자신을 칭하는 말을 짐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짐이 왜 짐이냐? 조짐이란 말. 조짐으로서 느껴라. 조짐으로서. 실제 나 앞에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조짐, 즉 징조입니다. 징조로서만 나를 느껴라 해서 짐은 이런 말을 했는데, 히로히토 일본 국왕이 2차 대전 때 항복선언을 할 때 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의 역사는 진시황부터 항복한 일본 국왕 히로히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천 년간 써온 말인데, 지금은 짐이란 말을 쓰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형가였어요. 형가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형가는 놓치고 맙니다. 암살에 실패합니다. 형가는 아주 지근의 거리에서 진시황을 만났습니다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순간에 준비한 칼을 뽑아가지고 찔렸습니다만 기둥 뒤로 안에 숨는 바람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때 사기를 선 사마천은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러 갈 때 흰무지개가 태양을 찔렀다, 백홍간일 넉자를 썼습니다. 이 백홍간일이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흰 무지개가 해를 찔렀다, 해를 범했다. 이것은 두고두고 국가변란의 징조, 불운한 흉조, 나쁜 조짐이라 본 거예요. 진시황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도 놓쳤다고 하는 점에서 불길하고 불운한 징조, 조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 백홍, 흰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다 합니다. 역사학자 도진순 교수가 109건이나 검색되었답니다.
전부 다 불길한 징조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서 착안해서 강철로 된 무지개를 흰무지개, 백홍으로 본 겁니다. 아주 놀라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제 1918년요. 그러니까 3.1 운동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일본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지배한 일왕은 타이소입니다. 히로히토 아버지죠. 타이소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타이소 데모크라시라고 하고 우리나라 또 3.1 운동 직후에 문화정책이라는 제서서를 썼던 일왕이죠. 하여튼 타이소 시대 때 1918년 살값이 폭등했어요. 시베리아 무슨 출병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살값 폭동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했는데 우익단체 흑룡회가 검은용 흑룡회 회원들이 난동을 부려 정치적인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총리가 내각사퇴합니다. 그 총리가 누구냐? 유명한 데라우치 총리입니다. 데라우치 총리는 군인 출신의 정치가로서 조선 초대 조선 총독이 됩니다. 구한말 친일 이완용 친일 내각의 경찰력을 인수받아가지고 무단 정책을 폈던 초대 조선 총독인데 식민지 조선을 잘 다스렸다 해가지고 일왕으로부터 이렇게 성격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최고의안의 그 신하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된 게 1916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쫓겨납니다. 왜? 쌀값 폭동으로 인한 이것을 백홍 사건이다. 흰무지개 사건이다. 일본에서. 왜? 아주 그 불온하거든요. 임금까지 분할, 백홍 간일, 임금까지 범할 만큼 어떤 역모의 분위기니까 이것이 백홍 사건이다. 이육사가 이 사건을 몰랄 리가 없었죠. 몇 년 후에 일본 유학까지 간 사람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도진순 교수는 강철된 무지개를 일제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기와 신념이요 일왕에 대한 역모를 도모하는 불운의 상징이며 또 조국 강복을 위한 희망의 표상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육사 연구사에서 획기적인 가설, 창의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사연, 주제연이라고 했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는 것. 이질적인 것이 전환입니다. 이 시는 AAAB형으로 마지막이 전환됩니다. 극적인 장면 전환이 네 번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영화와 보는 것 같은 극적인 장면 전환이라고 하겠죠. 실제 육사는 그 당시 무성영화 많이 봤어요. 러시아 무성영화 대지를 보고 영화 평론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다는 것은 체념도 현실 도피도 아니고 무지개를 희망의 상징으로 보기가 좀 힘들고 잠깐 떴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상징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세 가지만 봅시다. 칼날, 강철, 무지개. 이 시 전체의 그 13말 저는 칼날, 강철, 무지개라고 봅니다. 이연의 칼날과 사연의 강철은 서로 어울리는 상응관계다. 강물적 이미지의 호응관계다. 물론 떨어져 있지만 이연의 칼날진과 사연의 강철 이것을 합하면 칼날진 강철이 되겠습니다. 강물적 이미지의 호응관계. 이거는 한영훈의 민문침묵에도 나옵니다. 날카로운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참 이후에 지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침, 가르치는 바늘.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한때 이렇게 호응관계를 맺어주면 날카로운 지침이 됩니다. 날카로운 척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지침이 나오거든요. 운명의 지침이 나오거든요. 그 날카로운 지침 이렇게 호응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칼날진 강철 그 중간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칼날진 강철 이렇게 강물적 호응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은 어떠한 물성을 가진 사물이냐. 달구면 뜨거워지고 두드리면 더욱더 단단해지는 물성을 가진 것이 바로 강철의 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견고한 칼날에 반사되면 빛의 스펙트럼이 형성됩니다. 낫이나 칼이나 작두의
날에 얼비치는 빛의 반사, 빛의 스펙트럼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진순 씨는 흰 무지개라고 보았지만 저는 채색, 채홍이 뭔지 알아요? 채색 무지개입니다. 채홍으로 칼날에 반사된 다채로운 빛의 드러남, 빛의 현존, 이것이 바로 강철된 무지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강철이라는 말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이 시와 시인의 비분리 원칙에 따르자면 강철은 선비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육사의 올곧은 외골의 삶, 저 강지랄까 굳센 의지, 고통을 견뎌내는 힘의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백홍, 흰색 무지개로 보지 않습니다. 채홍으로 봅니다. 채색 무지개. 동양인들은 오색 무지개로 봤고 서양에서는 칠색 무지개로 봤습니다. 근데 무지개 색깔은 그 5가지가 맞습니까? 7가지가 맞습니까? 다 틀렸어요. 무지개 색깔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수한 빛들이 있죠. 그래서 무한대의 색깔이 맞는데 그냥 동양에서는 5가지로 고정관념화되고 서양에서는 7가지로 고정관념화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무한대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동양의 음이 5개고 서양의 7개의 이치와 같습니다. 사실은 음의 높낮이는 똑같은데 7개에는 반음이 2개가 있으니까 동양에서는 궁상각시우 5개로 씁니다. 무지개 색깔도 적등 황청자, 적은 붉은, 등은 주황색입니다. 등색, 황청자. 서양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고정관념화되었는데 동양의 오색 무지개니 오홍개니 하는 말은 뭘까요? 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설에 그 기반을 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육사는 두루 알려진 바대로 경상도 안도 출신입니다. 1932년 4월 이후에 형적이 묘연해지는데 그는 북방으로 망명을 가면서 북방을 떠돌아다닙니다. 의지가지 없이, 우리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의지가지 없다. 의지가지 없는 몸으로 유랑과 잠행을 나들 거듭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론에 불과합니다만 이거는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북방에 이렇게 하는 의지가지 없이 돌아다니면서 북방 민족의 섭속을 좀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북방 민족 하면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지금은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샤머니즘. 러시아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칼 호수가 샤머니즘의 성지 메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그 원형적인 모습이 보존되어 있나 봐요. 이 샤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샤먼이 바로 무당이죠. 우리말로. 무당도 종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신무, 하나는 세습무. 강신무는 신들림에 의해서 신의 신령을 받아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무예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해요. 근데 세습무는 부모가 무당이었거나 그 선대가 무당이었던 것을 이렇게 무업을 가업으로 계승한 경우입니다. 이 시에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하면 꼭 강신무가 칼날 위에 서던 것을 가리키는 이미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이 의식, 이 제의를 샤먼의 혹은 강신무의 비수거리라고 합니다. 토착어입니다. 비수거리. 이것을 비수거리라고 하는데 이 사전에도 안 나온 말입니다. 사전에도 등재 안 된 말이에요. 비수거리.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서서 굿을 주재하면서 항울경에 빠지는 것, 신들림에 빠지는 것, 이런 의식을 샤머니즘에서는 비수거리라고 한다.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다. 샤머니즘 같이 이렇게 북방형 의식은 천신을 지향합니다. 우리 저 고대 신화 보면 천손강림의 신화가 있거든요. 하늘의 후손, 하늘의 손자가 당군 할아버지, 당군 신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자가 내려와서 강림해서 이렇게 북방형 의식은 천손강림, 그러니까 천신을 지향하는 겁니다. 남방형 의식은 지신을 지향합니다. 지신 발대할 때 지신요. 땅에 있는 신, 지하에 있는 신. 그러니까 천신지향적이냐 지신지향적이냐 하는 것은 북방형이냐 남방형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춤도 북방형 춤은 팔짝팔짝 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형 춤이고 남방형 춤은 하강형 춤입니다. 뭔가 자꾸 밟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춤을 팔팔 뛰는 춤, 요즘 젊은이들 춤들로 가만히 TV를 통해서 보니까 팔팔 뛰는 춤인데 이것은 북방경 춤입니다. 이 춤을 한자로 도무라고 합니다. 띨도자, 도약할 도자. 그리고 이 밟는 춤은 조용하게 땅을 밟는 춤은 이거는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단무라고 합니다. 밟을 답자. 도무냐, 단무냐. 그러니까 무당춤들은 전부 다 동무입니다. 그런데 남쪽 지방에 전라도의 강강술래 같은 것은 단무입니다. 지신밟기 하듯이 조용히 밟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은 독특한 그 덧배기 춤이 있습니다. 덧배기 춤 중에서 부산의 동네 야유와 수영 야유, 이거 들노름이라고 하는데요. 들노름이 있고 경남 지역 전역에 걸쳐서 오광대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들노름과 경남 지역의 오광대 춤은 합쳐서 덧배기 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형적인 단무, 지신밟기형 춤이다. 왜 이렇게 땅을 밟느냐, 지신을 밟느냐? 세상의 사악한 기운을 지신이 거둬달라 해서 밟는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사악한 기운은 코로나19 아닙니까? 코로나19를 지신밟기를 통해서 이것을 지신께서는 거두어 주소서. 빽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국어학자, 민속학자들이 많은 어원을 했습니다만 공통되는 것은 벽사, 진경할 때 벽사입니다.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강신무가 작두나루에서도 발발하게 상의를 입지 않느냐? 초월했기 때문에, 하늘 끝까지 닿았기 때문에, 신과 교감을 했기 때문에 발발할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서리발 칼날진 그 이에서다 하는 것은 샤만의 뭐가 비수거리를 충분히 연상시킨다. 또 북방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무의 칼날인 작두날을 두고 원형 상징에서는 도광이라고 합니다. 칼도자, 미칠광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나이프 마니아라고 해요. 이 나이프 마니아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리팔 칼날진 거의의 서다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프 마니아 하면 이 칼부림의 항울경 하면 딱 떠오른 것이 망나니 춤이죠. 모든 역사와 혁명에는 이렇게 도강 이미지가 스며 있습니다. 중세의 마녀사냥, 위치 헌터, 그리고 미국의 메카시즘, 즉 빨갱이 몰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에도 도강 이미지가 있었어요. 단두대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면 목을 잘랐거든요. 특히 여성 혐오가 아주 극점에 달하였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빛과 그림자 동시에 있는 혁명입니다. 모든 혁명이 다 그래요. 특히 여성 혐오의 극점에선 그래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무대로 처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마저 쿠데타로 인해서 목이 잘립니다. 무수한 많은 사람을 목 잘라나고 자기도 목이 잘립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성향의 인사들을 주자파, 자본주의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그 팝을 주자파라 해가지고, 북한식 용어로 하면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홍위병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집단폭력을 자행한 것도 도강 이미지, 나이프 마니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진순 교수가 1918년 일본에서 일어난 백홍사건에 주목해서 이육사의 강철로된 무지개를 흰색 무지개, 백홍이라고 했는데 그 주체 세력을 흑룡회, 이 흑룡회를 우익단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나키즘 단체입니다. 이걸 놓치고 말한 거예요. 그 도진순 교수의 책 안에 그 두꺼운 책에 아나키즘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놓치고 말한 거예요. 물론 좌파의 시각에서 보면 아나키즘은 극우 세력입니다. 왜? 절대 자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파의 시각에서 보면 아나키즘은 좌파입니다. 왜? 반자본, 무소유, 전복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는 설 길이 없습니다. 왜? 제3의 노선입니까? 왜? 좌우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아나키스트들, 무정부주의자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했어요.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김원봉은 좌로 갔습니다. 이육사의 동생 문화평론가로 유명한 이원저도 좌로 갔습니다. 이육사도 좌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상징 체계가 빨갱이입니다. 빨강색이고 그런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죠. 만약에 아나키즘이 우리나라에 큰 정치 세력으로 했다면 분명히 금댕이라 했을 겁니다. 아나키스트를. 왜?
아나키스트의 상징 색채는 흑입니다. 흑. 그래서 흑우엔이, 흑룡엔이, 흑자 돌리면 다 아나키스트다. 흑룡이란 말은 검은 색깔의 용이란 뜻인데, 이 아나키스트적인 어떤 상징 색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육사가 아나키즘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도진준 교수가 이 점도 별로 중시하지 않고 간과해 버렸습니다. 이육사가 1924년에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려고 갔는데, 막 도중에서 도중 하차하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대구에 장진홍 의거 사건 때문에 붙잡혀 가서 1년 7개월간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수인 번호가 264번이라서 이육사가 된 겁니다. 어열단 단장은 김원봉이고 부단장은 윤세주인데, 두 사람 다 경남 밀양 사람이었어요. 윤세주를 만나가지고 어열단 산하의 정치,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입교해서 졸업을 하는데요. 그때 그 학교의 교장이 김원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은 이육사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또 정언했어요. 일본에서 활동한 노동운동가 김태엽 씨의 정언에 의하면 이육사가 1924년에 일본에서 허구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정언했는데, 1924년의 경우와 그 이후에 어열단과 의연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 두 가지만 종합하면 충분하게 이육사는 사상적 경향성을 볼 때 아나키스트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로 된 무적인은 아나키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34년에는요, 이육사의 고향 안동경찰서가 경성경찰본청으로 보고한 이월록은 이육사의 본명입니다. 이월록 소형조서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일본어로 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조선 독립을 몽상하고 민족 공산주의자로 전환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전환했다? 어디에서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느냐? 어디에서 민족 공산주의자로 전환했느냐? 몽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몽상가를 이데올로그라고 합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이론에만 파는 사람을 이데올로그, 몽상가라고 합니다. 몽상가에서 민족 공산주의자, 이 민족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실행가,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데올로그에서 테러리스트로 전환했다. 근데 일본 경찰이 이육사가 아나키즘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워낙 열단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에 김원봉, 윤세주가 비밀리 만든 비밀 결사 단체인데요. 점조적이단 말입니다. 기록도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나키즘 이야기도 없거든요. 무정부주의 이런 말이 없는 거 보아서 일본 경찰의 기록에, 일본 경찰 공안 당국은 이육사가 아나키스트인 것은 놓쳐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그에서 테러리스트로 전환했다. 민족 공산주의라고 했으니까 이육사의 사상은 뭘까요? 이육사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두루 편력을 했습니다만 어느 하나도 자신의 사상적 본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반일, 반제, 반식민주의, 일본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모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육사가 해방이 되고 계속 살았다면 좌파가 되어서 한국전쟁 전후에 월북했을 거라고 보는 생각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로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에 관해서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는 국방으로 가서 샤먼의 비수거리, 저 굿을 보고 그 칼날진 강철에 반사된 빛의 스펙트럼이 바로 무지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칼날진 강철에서 보여주는 그 항울경, 도강 이미지, 나이프 마니아 이미지는 아나키즘과 관계가 있다. 아나키즘과 관계 있는 시인들의 시를 보면 가장 많은 소재가 첫째는 돌입니다. 다 돌하고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칼입니다. 뭐 세 번째 뭐 숨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딱히 이 사람은 아나키즘 시인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조금씩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치한 삼형제, 유치진, 유치한, 유치상. 이 삼형제가 동시에 1923, 4년경에 일본 동경 유학을 했거든요. 유치한도 그때 아나키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허구의 회원도 되고요. 아마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이육사도 알았을 겁니다. 이육사도 내가 허구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내가 이경순이라고 하는 그 진주 지역의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그 무렵에 치어대를 다니면서 동경에서 아나키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허구의 회원으로서요. 해방 이후에 시인으로 활동합니다만 유치하는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아나키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에 아나키즘적인 어떤 사사적 영향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서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그 반문명의 원시주의를 지향하는데요. 생명의 서에서 보여주는 아라비아 사막은 이육사가 말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과 매우 유사한 절대고독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적 초인 사상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시인 유치하는 제1공대 이승만 정부 시대 말에 경주고등학교 교장으로 하면서 시와 산문에 반정부적인 무정부적인 글을 발표해가지고 교장 자리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대구로 옮겨가서 야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시 하나가 바로 칼을 갈라입니다. 칼을 갈라. 그 한도를 찾아갈라. 비수를 찾아갈라. 시칼마저 모조리 시퍼렇게 내려갈라. 이 칼을 갈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삭제를 해버리라. 지금 현재 썩은 안에 사회를 삭제를 해라 하는 어떤 무정부적인 아나키스트적인 어떤 그게 이것을 김수영은 참여시의 정리라고 하는 평론에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저항시로서. 이것도 아나키즘적이다. 저희 은사이기도 합니다만 이형기 시인도 술만 드시면 맨날 본인은 스스로 아나키스트라고 했는데 아나키스트 한 적은 무슨 조직을 들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그분의 그 시도 도강 이미지가 나옵니다. 백지 풍경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하나님은 오늘 밤 톱질을 한다. 사르륵 사르륵. 실톱으로 캐는 나의 갈비뼈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하얀 톱밥 그 미세한 뼈가루가 떨어진다. 이 톱과 톱질은 칼과 칼부림의 변형입니다. 역시 도강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영기 시인의 시에 보면 돌의 환타지아 하는 또 좋은 시가 있습니다. 역시 이 돌이라고 하면 아나키즘과 관계 있다. 유치하는 그 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키스트 시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아나키스즘 영향을 미친 시는 더러 존재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는 이육사의 시의 경우에서 엿볼 수가 있고 동년배 시인 중에 유치한이 있고 후배 시인 중에 이영기가 있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 이 새로운 학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역시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비평은 창조적 오독입니다. 미슬리딩, 오독, 잘못 읽는 것. 잘못 읽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에 바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비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절정 264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